한양의 이씨 가문은 상속날, 형들은 전답과 은전, 상단을 받았으나 막내 아들 도윤이 받은 것은 고작 하녀 하나와 쓸모없어 보이는 나뭇껍질 몇 찜뿐이었습니다. 막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구나.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임종전 도윤에게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리고 그 하녀 서윤에게는 한양 최고의 상인도 속일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도윤은 형들이 비우던 상속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세종대왕께서 재위하시던 말기에 한양의 이씨 가문이라는 상단이 있었습니다. 한양 장안의 이씨 가문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다른 양반 가문들이 논밭을 일구고 벼슬살이로 가문을 꾸려가는 동안 이씨 가문은 일찌감치 장사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가주인 이정현은 유난히 물건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장사는 때를 읽는 눈이 하나라면 사람을 보는 눈이 9이니라. 이정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여들었지요. 한양의 포목전부터 송도의 약재상, 평양의 종이 공방까지 온 나라 팔도의 이씨 가문과 거래하지 않는 상인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이씨 가문의 안채는 넓었으나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현은 사치를 멀리했지요. 다만 사랑채 한쪽에는 늘 깨끗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이정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도연은 가문의 전통대로 과거를 준비했고 둘째 도진은 상단의 장부를 맡아 돈의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막내 도윤은 아직 어렸으나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장사의 이치를 배우고 있었지요. 이정현은 세 아들 모두를 사랑했으나 유독 막내 도윤만은 늘 곁에 두고 직접 가르쳤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는 각자의 길을 정했으나 막내만큼은 자신의 뒤를 이을 상인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씨 가문은 한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상단으로 이름을 날렸고 가주 이정현의 눈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소문이 팔도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안채 한켠에는 10살 어린 나이에 하녀로 들어온 서윤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처음 이씨 가문의 문턱을 넘던 날, 그 아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정현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느꼈는지 곧바로 안채에 들이라고 명했지요. 이 아이는 안채 일을 맡겨라. 바깥일은 시키지 말고. 하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가주의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으나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지요. 다만 안채 마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단정하게 두 손을 모으고 섰고 일을 마치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런 서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는 막내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윤보다 2살이 많았으나 서윤이 들어온 이후로는 늘 그 아이 곁을 맴돌았습니다. 서윤이 마당을 쓸면 도윤이 옆에서 빗자루를 들었고 서윤이 장독대를 닦으면 도윤이 물을 길어다 주었지요. 도윤 도련님, 제가 할 일입니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도윤은 희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심심한데 그냥 놀자. 주인과 하녀였으나 겉으로 보기엔 늘 다정한 오누이 같았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마당에서 자랐습니다. 봄에는 꽃잎을 주우며 놀았고 여름에는 처마 밑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혔지요. 가을에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함께 쓸고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며 깔깔거렸습니다. 형들은 그런 도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막내 녀석, 하녀와 어울려 놀다니. 하지만 이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아이가 함께 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곤 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15이 되었고 도유는 17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지요. 서유는 안채의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고 도유는 아버지를 따라 상단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유는 여전히 서윤을 찾았고 서윤은 여전히 조용히 도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은 자라면서 더욱 말이 적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안채 마님의 방을 정돈하고 낮에는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으며 저녁이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거들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서윤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수다를 떨 때도 서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단정하고 침착한 아이였지요. 그런 서윤을 도윤은 늘 어여쁜 동생처럼 여겼습니다. 서윤아, 오늘 날씨가 좋구나. 마당일은 내가 거들어 줄게. 서윤아, 아침은 먹었느냐? 부엌에 떡이 있으니 먹거라. 서윤아, 춥지 않느냐? 옷을 한 벌 더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 도윤은 사소한 일에도 서윤을 챙겼습니다. 형들이 보기엔 막내가 하녀에게 지나치게 다정한 것이었으나 도윤은 그저 당연한 일이라 여겼지요. 서윤 역시 도윤에게만큼은 조금 더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도련님, 제가 할 일입니다.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짧은 대답이었으나 도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따라 송도로 장사를 다녀온 날, 서윤은 대문 앞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서윤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서윤아, 왜 여기 서 있느냐? 춥지 텐데. 도윤이 말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돌아오실 때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도윤은 서윤의 손을 잡으려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손이 차갑구나. 도윤은 자신의 두툼한 장갑을 벗어 서윤의 손에 씌워 주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빼려 했으나 도윤이 먼저 서윤의 손을 감싸 주었지요. 내가 더 따뜻하니 이대로 안으로 들어가자. 그 순간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알 수 있을 만큼 뺨이 달아올랐지요. 도윤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깨닫고는 당황했으나 이미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을 둘 다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차가운 손과 붉어진 뺨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입니다. 도윤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도윤은 아버지를 따라 본격적으로 상단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시전을 돌아보고 송도와 평양의 상인들을 만나며 장사의 이치를 하나하나 배워나갔지요. 도윤은 자라면서 여러 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이정현이 중요한 장사 결정을 앞두고 문득 멈추고 마당을 바라보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서윤이 있으면 가주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서윤아, 내 눈엔 어떠하냐? 처음에 도윤은 그저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어느 날은 송도의 비단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값싼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올 수 있다며 계약을 권했지요.
이정현은 상인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마침 서윤이 차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이정현은 상인을 잠시 내보낸 뒤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송도 비단 상인의 말을 들었느냐? 예, 대감마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의 눈엔 그 상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말은 유창하나 눈은 계속 밖을 살피고 있었구나. 이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인을 다시 불러 정중히 거절했지요. 얼마 후 그 상인이 여러 상단을 속이고 달아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평양의 종이 공방 주인과 거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건도 좋고 물건도 괜찮아 보였지요. 하지만 이정현은 또다시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저 종이를 한번 보거라. 서윤은 공방 주인이 가져온 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고 냄새까지 맡아보았지요. 소녀의 임에는 이 종이는 아직 덜 말랐습니다. 그래? 예, 지금은 괜찮아 보이나 한 달쯤 지나면 곰팡이가 필 것입니다. 이정현은 거래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공방 주인에게 종이를 제대로 말린 뒤 다시 오라 했지요. 공방 주인은 처음엔 억울해했으나 정말로 한 달 뒤 자신의 창고에 쌓아둔 종이에서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고는 이정현의 해안에 감복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장면들을 보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윤을 믿고 계신다. 서윤의 눈은 사람을 보고, 물건을 보고, 때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했지요. 도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10살 어린 서윤을 안채로 들였는지, 왜 늘 곁에 두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여쁜 동생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지요. 서윤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으면 짧게 대답했고, 누가 부르면 조용히 나타났으며, 일을 마치면 소리 없이 물러났지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언제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현이 새로운 거래를 고민할 때마다 서윤은 단 몇 마디로 핵심을 짚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사람을 더 보셔야 합니다. 이번 거래는 좋습니다. 그 말은 번번이 옳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개성의 인삼 상인이 찾아와 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값도 괜찮았고 물건도 좋아 보였지요. 형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성 인삼은 언제나 귀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정현은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서윤을 사랑채로 불렀지요. 서윤아, 오늘 온 개성 상인을 보았느냐? 예, 대감마님. 내 눈엔 어떻게 보이더냐?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그 상인은 급해 보였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이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거절했지요. 한 달 뒤, 그 상인이 가져온 인삼 중 절반이 속이 텅 빈 것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한양의 포목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비싼 값을 부르며 물건을 팔겠다고 했지요. 형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비쌉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지요. 하지만 이정현은 또다시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저 상인의 비단을 한번 보거라. 서윤은 비단을 만져보고 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비단은 삽시다. 비싸지 않느냐? 지금은 비싸나 석 달 뒤엔 귀해질 것입니다. 이정현은 서윤의 말을 믿고 비단을 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헛돈을 쓴다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정말로 석 달 뒤 명나라에서 비단 수입이 끊기며 한양의 비단값이 치솟았고 이씨 가문은 그 비단으로 큰 이익을 남겼지요. 도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의 말은 짧았으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물건을 보는 눈, 그리고 때를 보는 눈이 모두 정확했지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아는 것일까? 서윤은 글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었고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도 드물었습니다. 그저 안채에서 하녀로 자랐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눈만큼은 누구보다 밝고 정확했습니다. 도윤은 서윤이 더욱 신기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윤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동생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씨 가문에 부는 바람은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송도에서는 약재 거래가 번창했고 평양에서는 종이 공방과의 관계가 돈독해졌으며 한양에서는 포목과 비단 장사가 날로 거저갔지요. 이씨 가문의 이름은 이제 팔도 어디를 가도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정현의 해안을 칭송했습니다. 이 대감의 눈은 귀신 같다더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지 않는가? 그러니 그가 부자가 된 게 아니겠는가? 하지만 정작 그 해안의 비밀을 아는 이는 이씨 가문 안에서도 드물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은 과거 공부에만 몰두했고 둘째 도지는 장부 정리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오직 막내 도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윤의 눈을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 도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서윤에게 물었고 서윤의 대답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의주에서 큰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청나라와의 무역을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지요. 규모가 컸고 이익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형들은 흥분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기회를 잡으면 우리 가문이 한양 최고의 상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청나라 물건은 언제나 비싼 값에 팔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정현은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서윤을 불렀지요. 도윤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상단일을 배우는 중이었으니까요. 서윤아, 오늘 의주 상인의 말을 들었느냐? 예, 대감마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더 보셔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그 상인은 말이 많았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자신도 느꼈던 것이었으니까요. 의주 상인은 하루 종일 말을 쏟아냈고 이익에 대해서만 강조했지요. 정작 물건이나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이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마. 며칠 뒤, 의주 상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 상단에서 돈을 끌어모아 달아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정현은 미리 손을 끊었기에 화를 면했지요. 도윤은 그날 이후로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상단이 이토록 번창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라는 기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도윤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차를 따르고 조용히 물러나는 서윤의 뒷모습이 어느새 도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녀도, 동생도 아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아이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리고 나도. 도윤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못했지요. 그해 겨울. 이정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상단을 이끌며 팔도를 누비던 몸이었으나 세월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의원에서 온갖 약을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지요. 이정현은 자신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정월 초하루, 이정현은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안채 마님과 집안의 어른들도 함께 자리했지요. 재산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이제 오래지 않았으니 미리 정리하고자 한다. 이정현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또렷했습니다. 큰 아들 도연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둘째 도준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막내 도윤은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정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큰 아들이니 남쪽의 전답 30맞이를 주마. 그리고 한양 시전의 포목 가게도 내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도연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답 30맞이면 평생 먹고 살기에 넉넉한 재산이었고 포목 가게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곳이었지요. 도지야, 너는 장부를 잘 다루니 송도의 약재 상단을 주마. 그리고 은전 500냥도 함께 주겠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도주도 절을 올렸습니다. 약재 상단은 꾸준히 이익을 내는 곳이었고 은전 500냥이면 상단을 더 키울 수 있는 자본이었지요. 형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넉넉한 몫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막내 도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로 쏠렸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고 상단일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당연히 평양의 종이 공방이나 개성이 인삼 상단을 받을 것이라 모두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정현의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윤아, 너에게는 하녀 서윤을 주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창고 한켠에 쌓여있는 당나무 껍질 몇 짐도 함께 주겠다. 형들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도즈는 눈을 크게 떴고 도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하녀 하나와 당나무 껍질 몇 짐이라니. 그것은 전답도, 상단도, 은전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작은 몫이었지요. 아버님, 그것이 전부입니까? 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도윤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막내가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정현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는 알겠느냐?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그렇다면 됐다. 이정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난 뒤 형들은 서로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막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구나. 하녀 하나와 당나무 껍질이라니. 종이도 될 수 없는 물건이 아닌가? 아버님께서도 늙으시어 판단이 흐려지신 게 아닐까? 형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창고로 가서 당나무 껍질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껍질들이었지요. 아버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신 것일까?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님이 서윤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이씨 가문은 조용했습니다. 형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정리하며 바빴습니다. 도연은 전답을 돌아보고 포목가게의 장부를 살폈으며 도지는 송도로 내려가 약재 상단을 점검했지요. 도윤은 그저 안채 한켠에 머물렀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틈틈이 창고로 가서 아버지가 남긴 당나무 껍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당나무 껍질은 모두 5짐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일부는 바싹 말라 있었으며 일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누가 봐도 버려진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도윤 도련님. 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은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지요. 서윤아, 이것을 보거라. 도윤은 당나무 껍질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서윤은 조용히 다가와 당나무 껍질을 살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빛에 비춰보기도 했지요. 한참을 그렇게 살피던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한지의 재료입니다. 한지? 예, 당나무 껍질로 한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서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이 껍질들은 상태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것은 너무 말랐고 어떤 것은 너무 젖었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왜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일까? 상이 끝나자마자 형들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이제 우리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도연이 말했습니다. 도주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다. 나는 송도로 가야 하고 형님은 전답을 돌봐야 하지 않느냐? 도윤은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이씨 가문의 본가를 나가라는 뜻이었지요. 형님들의 뜻을 알겠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도윤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집안을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도연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가 서려 있었지요. 도윤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뿐이었지요. 그리고 창고에서 당나무 껍질 5짐을 꺼냈습니다. 형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 당나무 껍질로 무얼 하려는 것일까? 글쎄, 종이라도 만들려나? 하녀 하나 데리고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형들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은 아니었으나 안쓰럽다는 표정이 역력했지요. 도윤은 형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들, 건강하십시오. 너도 잘 지내거라. 그렇게 도윤은 서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형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는 불쌍하구나. 하녀 하나와 쓸모없는 나무 껍질만 받고. 아버님께서도 막내에게만은 야박하셨어. 하긴, 종이도 못 될 물건이니 그럴만도 하지.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했지요.
서윤도 말없이 도윤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씨 가문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서윤은 그저 나란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윤과 함께 한양 남쪽 끝자락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방 두 칸에 부엌 하나가 딸린 초라한 집이었지요. 마당은 좁았고 담장은 낮았으며 지붕은 군데군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넓은 안채에 비하면 헛간만도 못한 고지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여기가 우리 집이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이제는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그저 서방님이라 불러도 좋다. 도윤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도련님의 하녀입니다. 하지만 도련님,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집을 정돈하겠습니다.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서윤의 붉어진 볼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윤은 집을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마루를 물걸레로 닦았습니다. 도윤도 거들었으나 서윤은 도윤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련님은 바깥일을 보십시오. 안채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서윤이 도윤의 손을 잡아 멈추게 했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도윤의 손 위에 얹어진 채였지요. 서윤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괜찮다. 도윤도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날부터 도윤과 서윤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아침이면 장으로 나가 당나무 껍질을 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서윤은 언제나 집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식사하십시오. 고맙다, 서윤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았으나 그 거리가 어찌나 가깝게 느껴지던지 도윤은 밥을 먹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밥을 뜨는 손이 떨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아, 어디 아프냐?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서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윤은 바깥방에서, 서윤은 안쪽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좁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요. 첫날 밤, 도윤은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담 너머에서 서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듯한 소리, 머리를 푸는 듯한 소리. 도윤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담 너머에서는 서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침묵하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지요. 서윤은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하녀일 뿐이다. 도련님을 이렇게 의식하면 안 된다. 서윤은 스스로를 달랬으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빨래를 걷는 서윤을 보며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내가 도와주마. 괜찮습니다, 도련님. 도윤이 빨래 한쪽을 잡았고 서윤이 다른 쪽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빨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지요. 석양빛이 서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붉어진 뺨, 촉촉한 눈동자. 도윤은 그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도련님. 서윤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하다. 잠깐 딴 생각을 했다. 무슨 생각이십니까? 그게...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차마, 너를 보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았습니다. 흠뻑 젖은 채 집에 들어서자 서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이십니다. 어서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서윤은 도윤의 적삼을 벗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벗겨지지 않았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윤이 도윤의 옷깃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의 숨결이 도윤의 목에 닿았고 도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도윤도 당황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도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나는... 도윤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닫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은 더욱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도윤은 담 너머 서윤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쳤지요. 서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도 잠을 못 이루는 것일까? 도윤은 일어나 서윤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아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도윤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담 너머에서 서윤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발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도윤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자 서윤도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처럼 나란히 걷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느라 말수가 줄어든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설렘이 있었고 그 거리 속에는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으나 이미 서로를 향한 마음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윤은 당나무 껍질을 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양의 한지 장인들은 모두 이미 거래처가 있었고 새로운 상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윤처럼 경험 없는 젊은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도윤은 낙담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도윤은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당나무 껍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해야 하나? 그때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석양빛이 서윤의 뒤에서 비쳐 서윤의 윤곽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지요. 도련님, 제가 한번 보아도 되겠습니까? 서윤의 목소리에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보거라. 서윤은 당나무 껍질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짐을 풀었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앉아 껍질들을 정성스럽게 만졌습니다.
도윤은 서윤의 옆에 함께 앉았지요. 이것은 너무 말랐습니다. 물에 불려야 합니다. 서윤이 말하며 껍질을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서윤의 손이 도윤의 손과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움찔했지요. 죄송합니다. 서윤이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도윤도 손을 거두었으나 손끝이 여전히 저릿했습니다. 두 번째 짐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은 상했습니다. 서윤이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함께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가 부딪힐 뻔했지요. 아! 서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윤도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조심하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윤도 귀가 뜨거웠지요. 세 번째, 네 번째 짐을 차례로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껍질을 살폈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운 거리였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윤이 일어나 등불을 가져왔습니다. 도련님, 등불을 켜겠습니다. 서윤이 등불을 켜자 오렌지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좁은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이 앉아야 했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짐을 풀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보십시오. 서윤이 껍질 하나를 들어 불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도윤은 서윤의 손에 있는 껍질을 보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등불을 사이에 두고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에 비친 서윤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껍질은 상태가 좋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껍질이 아니라 서윤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서윤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등불빛이 서윤의 눈동자에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서윤의 머리카락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서윤아, 머리에 먼지가 묻었구나.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손길이 자신의 머리를 스치는 것을 느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먼지가 보여서.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한참 뒤, 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 껍질들 중 한 짐 반은 쓸 수 있습니다. 정말이냐? 예, 좋은 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윤은 기뻤으나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나면 서윤과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서윤아. 예, 도련님. 오늘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것도 몰랐을 것이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다. 도윤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하다. 내가 있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서윤은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련님. 그때 바람이 불어 등불이 깜빡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등불을 잡으려 손을 뻗었고 두 손이 겹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서윤의 손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서윤아.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서윤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도윤이 말을 이어가려 할 때 이웃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지요. 이제 늦었으니 들어가서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서윤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도윤도 함께 일어났지요. 서윤아. 예. 내일 함께 박장인을 찾아가자. 예, 도련님.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이불 속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서윤의 손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서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서윤도 이불 속에서 자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윤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련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일까?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유난히 설렜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서윤은 함께 한양의 한지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서윤은 얼굴에 쓰개를 덮었고 도윤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남대문 근처에 있는 박장인의 공방으로 향했지요. 박장인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한지 장인이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했으나 그가 만든 종이는 최고였지요. 누구시오? 공방문을 두드리자 박장인이 나왔습니다. 50줄의 나이로 보였고 손에는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인은 이씨 가문의 막내 이도윤이라 합니다. 당나무 껍질을 가져왔습니다. 이씨 가문. 아, 그 하녀 하나와 나무 껍질만. 받았다는. 박장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은 양반,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네. 그냥 돌아가시게. 박장인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인 어른, 잠깐만 보아주십시오. 서윤은 보자기를 풀어 당나무 껍질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골라낸 가장 좋은 껍질이었지요. 박장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껍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박장인은 껍질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빛에 비춰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지요. 이 껍질의 상태가 좋구만. 장인 어른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네. 아니, 상당히 좋은 편이야. 이 껍질로 한지를 만들면 상품이 나올 것 같구만.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한 쯤 반 정도입니다. 박장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네. 그 껍질을 모두 가져오게. 내가 한지로 만들어주지. 다만. 박장인은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한 짐에 은전 5냥이네? 한지를 만드는 수고비까지 합친 값이라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한 짐 반이면 은전 7냥 반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지요. 좋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박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게. 한지를 만들어 두겠네?
도윤과 서윤은 공방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작은 거래였으나 첫 거래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당나무 껍질로 처음 이룬 성과였지요. 서윤아,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다. 내 눈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것이 좋은 재료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도윤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쓰게 넘어 서윤의 눈이 보였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이었지요. 아버님은 이것을 아셨던 것일까?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서윤을 자신에게 주었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과 서윤은 다시 박장인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박장인은 깨끗하게 만들어진 한지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우며 질긴 종이였지요. 좋은 재료 덕에 좋은 종이가 나왔네? 이 한지를 가져가 시전에 내다 팔면 은전 10냥은 받을 수 있을 걸세.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 도윤은 약속한 대로 은전 7냥 반을 박장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당나무 껍질 값이자 한지를 만드는 수고비였지요. 그리고 한지 뭉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은전 10냥을 받아도 7냥 반을 이미 지불했으니 남는 것은 고작 2냥 반이었지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박장인은 도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도윤은 한양에서 한 명의 장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윤아, 이것이 시작이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도련님. 좋은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던 형들의 말이 이제는 들리지 않았지요. 도윤은 박장인이 만들어준 한지를 들고 한양의 시전으로 향했습니다. 시전의 주인은 한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 질이 좋구먼. 은전 10냥에 사겠네? 도윤은 은전 10냥을 받았습니다. 7냥 반을 이미 쓴 터라 손에 남은 것은 2냥 반이었지요. 하지만 도윤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남은 당나무 껍질로 더 많은 한지를 만들 수 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서윤과 함께 남은 당나무 껍질을 정리했습니다. 물에 불려야 할 것이 2짐,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반짐 정도 더 있었지요. 서윤아, 이 껍질들도 박장인에게 가져가면 되겠지. 예, 도련님. 하지만 서윤은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차졌습니다. 밤새도록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고 아침이 되어도 계속되었지요. 가을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윤의 집은 낡았습니다. 지붕이 군데군데 새어 빗물이 방 안으로 떨어졌지요. 도윤과 서윤은 밤새 그릇을 받쳐놓고 물을 퍼냈습니다. 도련님, 당나무 껍질이 걱정됩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도윤도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쌓아둔 당나무 껍질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지요. 큰일이구나. 도윤은 급히 밖으로 나가 껍질들을 방 안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짐 정도 되던 좋은 껍질 중 절반이 빗물에 젖어 상해버렸지요. 이를 어쩐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첫 거래를 성공했는데 벌써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비가 그친 뒤
도윤은 남은 껍질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흐려 제대로 마르지 않았지요. 게다가 물에 불려두었던 껍질들도 너무 오래 물에 담가져 있어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쓸 수 있는 껍질은 반 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이것으로는 박장인에게 가져가기도 부족하구나. 도련님, 제가 다시 골라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윤은 또다시 껍질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 겨우 반 짐을 채울 수 있었지요. 도윤은 그 껍질을 들고 다시 박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장인 어른, 또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오, 이 도련님이 아닌가? 그런데 박장인은 도윤이 가져온 껍질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었습니다. 이번 것은 지난번만 못하네. 일부는 물에 너무 젖었고 일부는 상태가 고르지 못해. 그래도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쓸 수는 있지. 하지만 좋은 한지는 나오지 않을 걸세. 중품 정도의 종이밖에 안 되네. 도윤은 낙담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네. 하지만 이번에는 반쯤의 은전 2냥 반이네. 중품이니 값을 낮춰야겠지. 도윤은 은전 2냥 반을 박장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박장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야 도윤은 다시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장인 어른, 한지는 다 되었습니까? 아이, 도련님. 미안하네. 요즘 관청에서 급히 주문이 들어와 손이 모자라네. 자네 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글쎄, 보름쯤 더 걸릴 것 같네. 도윤은 조급해졌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고 손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방세를 내고 밥을 사 먹으면 거의 바닥이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서윤아, 돈이... 소녀가 방바느질을 하겠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서윤은 그날부터 밤마다 방바느질을 했습니다. 이웃집 안잣들의 옷을 꿰매주고 자리를 수선해주며 푼돈을 벌었지요. 도윤은 서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서윤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도윤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도윤을 대했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서윤의 그 말이 도윤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서야 박장인이 한지를 완성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박장인은 중품의 한지 뭉치를 내놓았지요. 이번 것은 지난번만 못하네. 시전에 내다 팔면 은전 5냥 정도 받을 걸세. 도윤은 한지를 받아 시전으로 갔습니다. 과연 은전 5냥을 받았지요. 이미 2냥 반을 썼으니 남은 것은 2냥 반이었습니다. 또 2냥 반이구나.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익이 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첫 번째보다 못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낙담한 얼굴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당나무 껍질도 얼마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번 더 거래하고 나면 끝이었지요. 도련님. 서윤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를 드십시오. 고맙다, 서윤아. 도윤은 차를 마시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밤마다 바느질을 하느라 생긴 상처였지요. 서윤아, 미안하다. 왜 미안하십니까? 내가 무능해서 너에게 고생만 시키는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도련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익이 늘지 않는구나. 이대로라면? 도련님. 서윤은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사는 처음부터 크게 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도련님께서는 박장인과 신뢰를 쌓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서윤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뢰라. 예, 대감마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는 사람을 보는 것이라고. 도련님은 지금 사람을 얻고 계십니다. 도윤은 서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맞다.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도윤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장인이 직접 도윤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장인 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이 도련님, 좋은 소식이 있네. 박장인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성균관 근처의 서원에서 책을 인쇄할 계획이라네? 그런데 한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내가 자네 이름을 대었네? 정말입니까? 그렇네. 자네가 가져온 첫 번째 한지, 그 질이 좋았거든. 서원에서 그런 한지를 원하고 있네?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10침 정도라네. 자네가 할 수 있겠나? 10짐이라니?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남은 당나무 껍질은 한 짐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장인 어른, 지금은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재료를 구해야지. 이런 기회가 흔치 않네. 박장인이 떠난 뒤 도윤은 서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아, 어찌 해야 하느냐? 재료가 없구나.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충주에 당나무를 재배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곳에서 당나무를 구하셨습니다. 정말이냐? 예, 그곳으로 가시면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당장 떠나겠다. 소녀도 함께 가겠습니다. 서윤아, 먼 길인데. 도련님 혼자서는 좋은 재료를 고르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소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도윤은 서윤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함께 가자. 다음 날, 도윤과 서윤은 충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충주에 도착했지요. 서윤이 말한 마을을 찾아 당나무 껍질을 샀습니다. 서윤이 직접 고른 좋은 재료였습니다. 10짐의 당나무 껍질을 구하는데 은전 20냥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은 것입니다. 도련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 이것이 기회다. 도윤과 서윤은 짐꾼을 고용해 당나무 껍질을 한양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박장인에게 맡겼지요. 한 달이 걸려 박장인은 10짐의 한지를 완성했습니다. 도윤은 그 한지를 서원에 납품했고 은전 100냥을 받았습니다. 20냥을 들여 100냥을 벌었습니다.
박장인에게 수고비로 30냥을 주고도 50냥이 남았지요. 도윤은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해냈다. 축하드립니다, 도련님. 그날 밤, 도윤은 서윤과 함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양시전에서 고기를 사고 좋은 술을 샀지요. 서윤아,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종이가 우리의 길이 되었다. 도윤 상단의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도윤의 장사는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서원의 한지를 납품한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곳에서도 도윤을 찾았습니다. 관청에서 장부용 종이를 주문했고 양반가에서 편지지를 부탁했으며 서당에서 습자지를 주문했지요. 석 달이 지나자 도윤의 손에는 은전 150냥이 모였습니다. 도윤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5칸이나 되고 마당도 넓었으며 창고도 따로 있었지요. 하지만 방이 많아진 것이 도윤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서윤아, 너는 어느 방을 쓰겠느냐? 소녀는 작은 방이면 됩니다. 아니다. 큰 방을 써야 한다. 도련님께서 큰 방을 쓰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방을 양보했습니다. 결국 도윤은 사랑채를, 서윤은 안채의 큰 방을 쓰기로 했지요. 하지만 방이 멀어지자 도윤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담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밤마다 장부를 맞추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서윤은 장부와 붓, 먹을 들고 사랑채로 왔습니다. 도윤은 이미 책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련님, 오늘 장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앉거라. 두 사람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밝혔지요. 이번 달 수입은 은전 50냥입니다. 서윤이 장부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서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서윤의 옆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붓을 쥔 가느다란 손가락, 집중한 얼굴, 가끔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도윤은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도련님. 서윤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멍하니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미안하다. 무슨 말이었지? 수입이 50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좋구나.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다가 서윤이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윤과 서윤이 동시에 붓을 집으려 손을 뻗었고 두 손이 부딪혔지요. 죄송합니다. 서윤이 손을 거두려 했으나 도윤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예, 도련님. 너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느냐? 도윤은 서윤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느질과 빨래,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괜찮습니다, 도련님. 괜찮지 않다. 도윤은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고생을 시키는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윤은 손을 빼려 했으나 도윤은 놓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나는. 도윤이 말을 하려는 순간 밖에서 하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윤은 아쉬움을 느끼며 서윤의 손을 놓았습니다. 서윤도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요.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것일까? 또 다른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요. 서윤은 평소처럼 사랑채로 왔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렇구나. 옷이 젖지는 않았느냐?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라. 도윤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지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를 보니 추워 보인다. 그냥 입고 있거라. 도윤의 두루마기에서는 도윤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냄새가 났지요.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장부를 정리하는 내내 서윤은 도윤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윤이 자신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옷을 입고 있구나. 장부 정리가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는구나.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오늘은 밤새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까지 가려면 비를 맞아야 할 텐데. 도윤의 말에 서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두루마기를 벗어 돌려주려 했지요. 아니다. 그냥 입고 가거라. 내일 돌려주어도 된다. 하지만 부탁이다. 비를 맞으면 아플 것이다. 도윤의 간곡한 부탁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서윤은 도윤의 두루마기를 입은 채 안채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사랑채 처마 밑에 서서 서윤이 무사히 안채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그날 밤, 서윤은 도윤의 두루마기를 입은 채 잠들었습니다. 도윤의 온기와 냄새가 자신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윤이가 내 옷을 입고 있구나. 저 아이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며칠 뒤였습니다. 도윤은 시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놀이개 하나를 샀습니다. 은으로 만든 놀이개에 작은 매화가 새겨진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도윤은 저녁 장부 정리 시간에 서윤에게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이것을 내게 주고 싶구나. 서윤은 놀이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내가 늘 고생하는데 작은 선물이다. 하지만 이런 귀한 것을 받아라. 네가 차고 있는 모습이 보고 싶구나. 도윤의 간절한 눈빛에 서윤은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내일부터 차고 다니겠다고 약속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도윤이 선물한 놀이개를 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내 집에 있는 저 아가씨가 누구냐? 서윤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 참 아름답더구나. 혹시 내 아내냐? 아니다. 그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도윤은 그렇게 대답했으나 마음은 아팠습니다. 나는 서윤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하녀라고 하기엔 너무 소중하고 아내라고 하기엔 아직.
친구가 돌아간 뒤 도윤은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도 안채에서 같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달을 보며 같은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지요. 밤마다 장부를 맞추며 나란히 앉는 시간.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 어릴 적 온누이 같던 사이는 어느새 설명할 수 없는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지요. 그 무렵, 이씨 가문의 본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은 받은 전답과 포목 가게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으나 번번이 낙방했고 이제는 술로 세월을 보냈지요. 아이고, 도연날이 올해 농사가 흉년이라 소작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 그럼 내년에 받으면 되지 않는가? 도연은 소작인들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작인들은 도연의 무심함을 이용해 소작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전답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포목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날이 요즘 비단값이 올라 장사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도연은 가게를 모두 주인장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장은 이익을 속이고 돈을 빼돌렸지요. 도연은 장부를 살피지 않았으니 알 리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도연의 재산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도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송도의 약재 상단을 받았으나 약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약재상들이 속이는 것도 몰랐고 장부를 맞추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요. 도지나리, 이번에 들여온 인삼은 최상품입니다. 그래? 값은 얼마냐? 은전 100냥입니다. 도지는 장부에 100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인삼은 50냥짜리 중품이었습니다. 약재상은 차액을 챙기고 도지에게는 중품을 넘겼지요. 도지는 인삼을 최상품 값에 팔려 했으나 사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장부는 맞는데 왜 돈이 줄어드는 것일까? 도지는 장부만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 답을 찾을 수 없었지요. 2년이 지나자 도지의 재산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형들은 서로 만나 한탄했습니다. 형님, 요즘 장사가 어렵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네. 아버지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일세.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일까? 두 형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지요. 그때 도지가 문득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막내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도윤이? 아니, 듣지 못했네. 왜? 들리는 소문에 도윤이가 한지 장사로 제법 돈을 번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그 한여 하나와 당나무 껍질만 받았던 녀석이? 예, 지금은 서원과 관청에도 한지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당나무 껍질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양 장안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연 상단의 한지가 좋다고 말입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내가 우리보다 잘 되었단 말인가?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윤에게 한여와 당나무 껍질을 준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도윤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던 것인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과 도진은 받은 재산을 탕진했고 곁에는 아첨꾼만 남았습니다. 몇 달 뒤, 도연은 전답 일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지요. 도주도 약재 상단의 절반을 남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다니? 형들은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바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지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도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막내니까 형들을 도와줄 것 아닙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막내에게 손을 벌린다니. 하지만 형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거지가 됩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가보세. 다음 날, 두 형제는 도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마당도 넓고 창고도 있었으며 하인들도 몇 명 보였지요. 도윤아. 도윤은 형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형님들, 어찌 오셨습니까? 막내야, 우리가 부탁이 있어서 왔다. 도연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지도 고개를 숙였지요. 도윤은 형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님들, 안으로 드십시오. 도윤은 형들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윤이 차를 내왔고 도윤은 형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들은 초라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요. 형님들,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형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재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지금은 빚에 쪼들리고 있네? 도윤아, 내가 도와줄 수 없겠느냐? 도지도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형들의 사정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들, 제가 어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지 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에게도 일자리를 주지 않겠느냐?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잘못 산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형제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형님들께 일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정말이냐? 형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만 도윤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님들께서는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장사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 말을 따르지. 형님, 우리를 믿게. 형들은 약속했습니다. 도윤은 형들에게 각자 일을 맡겼습니다. 도연에게는 한양시정과의 거래를 맡겼고 도지에게는 장부 정리를 맡겼습니다. 형들이 가진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지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도연은 성실하게 시전을 돌아다니며 한지를 팔았고 도지는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도윤은 안심했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형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돈은 언제 받느냐? 형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번 달 끝나면 정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형님들께는 은전 10냥씩 드리겠습니다. 뭐? 고작 10냥?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도주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도윤아,
우리는 내 형들이다. 고작 열량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형님들, 장사는 이익이 나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형들을 무시하는 것이냐? 도윤은 난처했습니다. 형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면 형들은 일하지 않고 돈만 바라게 될 것입니다. 형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사가 더 커지면.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제 지쳤다. 도연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도지도 함께 나갔지요. 그날 밤, 형들은 근처 주막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형님, 도윤이가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게 말일세. 막내 주제에 형들에게 고작 열량을 준다니. 우리가 일한 것을 생각하면 은전 50냥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술에 취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두 분께서 도윤 상단에서 일하십니까? 그런데만. 자네는 누군가? 저는 한양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도윤 상단의 한지가 좋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내는 간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한지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좋은 값에 사겠습니다. 도연과 도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한지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입니다. 도윤 상단의 한지라면 제가 은전 30냥에 사겠습니다. 한 뭉치당 말입니다. 형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한 뭉치에 30냥이면 몇 뭉치만 팔아도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한지를 가져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검수전의 한지는 어떻습니까? 아직 도윤나리가 보지 못한 한지 말입니다. 사내의 말에 형들은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박장인에게서 한지를 받아오면 먼저 서윤이 검수를 했습니다. 서윤이 확인한 뒤에야 창고에 넣고 장부에 기록했지요. 만약 검수 전에 한지를 빼돌린다면 도윤은 모를 것입니다. 형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도지가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빚에 쪼들리는 처지였고 도윤이 형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해보세. 도연이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안동으로 당나무를 구하러 간 사이 형들은 움직였습니다. 박장인이 완성한 한지 5뭉치를 검수전에 몰래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에게 넘겼지요. 사내는 약속대로 은전 150냥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빚을 갚을 수 있겠구만. 그렇습니다. 도윤이는 모를 것입니다. 형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윤이 이미 눈치를 챘다는 것을 말이지요. 도윤이 안동에서 돌아온 날 서윤이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서윤아. 한지가 5뭉치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박장인께서 완성하신 한지가 10뭉치였습니다. 하지만 창고에는 5뭉치만 있습니다. 도윤은 급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한지는 5뭉치뿐이었지요. 이럴 수가. 누가 가져간 것이냐?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형님들께서 검수전에 한지를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형님들이?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지요.
도윤은 형들을 불렀습니다. 형님들, 한지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도연과 도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우리가 뭘 알겠느냐? 형님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윤이 다그치자 도지가 참지 못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져갔다.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형님,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검수도 하지 않은 한지를? 검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박장인이 만든 한지 아니냐? 도연도 변명했습니다. 막내야, 우리는 내 형들이다. 형들이 급하니 좀 가져간 것뿐이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들, 그 한지를 어디에 팔았습니까? 한양시전에 어느 상인에게 팔았다. 누구입니까? 그건 이름을 모른다. 도윤은 급히 한양시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흘 뒤 성균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도윤 상단의 주인이 누구냐? 소인입니다. 자네가 낸 한지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은 찢어진 한지를 내보였습니다. 이 종이는 인쇄 중에 찢어졌다. 책을 만들다가 여러 장이 망가졌네? 이것이 자네가 낸 한지가 맞느냐? 도윤은 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박장인이 만든 한지였습니다. 하지만 질이 고르지 않았고 일부는 덜 말라 있었지요. 이것은 검수하지 않은 한지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빼돌린 한지가 성균관에 납품된 것입니다. 그 사내가 도윤 상단의 이름을 팔아 성균관에 팔았던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이미 책 인쇄가 망가졌다. 도윤 상단을 믿고 주문했는데 이런 불량품을 보내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도윤 상단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네. 그리고 이 일을 성균관에 보고하겠네. 사람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윤 상단의 한지가 불량품이라더군. 성균관에서 거래를 끊었다지. 믿었던 곳인데 실망이야. 한양 장안의 소문이 퍼지자 다른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 날이 우리도 주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래가 끊겼습니다. 관청에서도 서원에서도 양반가에서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도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형들의 잘못 때문이었지요. 도윤은 형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형님들, 이제 어찌 아시겠습니까? 도연과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잘못했다. 형님들의 잘못으로 도윤 상단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한지를 사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미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성균관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의 잘못입니다.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늦었네. 이미 신뢰는 떨어졌네. 도윤은 관청과 서원을 찾아다니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빛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서윤이 다가와 도윤의 곁에 앉았습니다. 도련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서윤아,
모든 것이 끝났다. 신뢰를 잃었으니 이제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을 것이다. 도련님. 서윤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도윤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 도련님. 소녀는 도련님을 믿습니다. 도윤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지요. 나는 아직 서윤이 있다. 도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으나 서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이지요. 모든 것이 흔들린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요. 형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양을 떠나겠다며 떠났습니다. 도윤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것 하녀 서윤과 당나무 껍질 몇 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주셨는지를 말이지요. 도련님. 문 밖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거라. 서윤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도윤 앞에 차를 놓고 앉았지요. 도련님, 차를 드십시오. 고맙다, 서윤아. 도윤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지요. 서윤아. 예, 도련님. 나는 모든 것을 잃었구나. 신뢰도, 거래처도, 모두. 아닙니다, 도련님. 서윤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 정직함입니다. 도련님께서는 형님들의 잘못을 숨기지 않으시고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상인의 도리입니다. 도윤은 서윤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너는 왜 나를 떠나지 않느냐?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관청의 한지 공방에서 일하셨습니다. 도윤은 놀라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 공방? 예, 아버지께서는 최고의 한지 장인이셨습니다. 관청에 납품하는 모든 한지를 만드셨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관청에 불량 한지를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버지께 뒤집어 씌웠지요. 그럴 수가.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셨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관직을 잃으셨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녀는 10살 때 이씨 가문에 팔려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요. 대감 마님께서는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채로 들이셨습니다. 도윤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나는. 도련님. 서윤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다릅니다.
도련님께서는 정직하게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나는 신뢰를 잃었다.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정직하셨으니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도윤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나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예. 내가 한지 장인의 딸이라는 것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서윤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억울하게 집안이 망한 한지 장인의 딸이라고. 서윤은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아셨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나는 내게 묻지 않았다.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도윤은 서윤의 두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서윤아, 나는. 네가 좋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처음에는 어여쁜 동생처럼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하녀일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하녀가 아니다. 너는. 도윤은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서윤은 도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녀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두 사람, 주인과 하녀였으나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윤아,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신뢰를 되찾고 내 아버지의 이름도 되살리겠다. 도련님. 그리고 너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겠다. 기다려 주겠느냐?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도련님. 소녀는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으나 동시에 가장 큰 것을 얻은 밤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거래처를 잃었으나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윤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서윤아, 우리 박장인을 찾아가자. 예, 도련님. 두 사람은 박장인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박장인은 도윤을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날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장인 어른, 송구합니다. 제가 제대로 검수하지 못해 장인 어른의 명성에도 누를 끼쳤습니다. 도윤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가씨가 검수를 하는 분이지요? 예. 장인 어른.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도 한지 장인이셨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께 배운 대로 검수하겠습니다. 단 한 장의 불량품도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인은 서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진지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좋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
도윤과 서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며칠 뒤, 뜻밖에도 형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연과 도진은 이전보다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지요. 도윤아, 형님들, 어찌 오셨습니까?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지도 함께 무릎을 꿇었지요. 도윤아, 형들이 정말 잘못했다. 우리는 내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 우리가 욕심을 부렸다. 용서해다오. 도윤은 형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도윤아,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따르겠다. 형님들께서는 제 이름을 쓰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이름으로 일하십시오. 우리 이름으로? 예, 도윤 상단의 이름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형님들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도연과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마. 우리가 잘못을 바로 잡겠다. 형들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한양시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양반이었으나 체면을 버리고 땀을 흘렸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으나 도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 양반이 이씨 가문의 큰아들 아닌가? 맞네.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짐꾼 노릇을 하는구만. 하지만 보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은가? 도진은 작은 포목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인장의 눈치를 보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지요. 도진아리, 수고가 많으시오. 아닙니다. 제가 배우는 중입니다. 도진은 이제 장부만 보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법을, 물건을 고르는 법을,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형들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가문의 형제들이 달라졌더군. 그래, 이제는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같네.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 도윤은 멀리서 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윤도 함께였지요. 서윤아, 형님들이 달라진 것 같구나. 예, 도련님. 고생이 사람을 바꾸는 법입니다. 한편, 도윤은 자신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균관을 다시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다시 한지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성균관의 관리는 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은 품질이었지요. 이번 것은 괜찮구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소량만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한 장 한 장 검수했습니다. 단 한 장의 불량품도 없었지요. 한 달 뒤, 성균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 나리, 이번 한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관청에서도, 서원에서도, 양반가에서도 다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이었으나 점점 늘어났지요. 1년이 지나자
도윤 상단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도윤 상단의 한지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더군. 그래, 이제는 정말 믿을 만하네. 한번 실수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졌으니 인정할 만하지. 도윤은 서윤과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해냈구나. 예, 도련님. 도련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도 함께 웃었지요. 신뢰는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 상단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한지 상단이 되었습니다. 성균관과는 물론 관청에서도 도윤의 한지를 찾았지요. 도윤은 서윤을 관청에 데려갔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신분을 풀 것이다. 도윤은 관청에 신분 해방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은전 100냥을 바쳤지요. 서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너는 하녀가 아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 주겠느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으나 눈물이 대신 대답했지요. 한 달 뒤, 도윤과 서윤은 혼인을 올렸습니다. 작은 혼례였으나 진심이 담긴 혼례였습니다. 박장인이 찾아왔고 도윤과 거래하는 상인들이 찾아왔으며 형들도 함께했지요. 도윤아, 축하한다. 막내야,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구나. 형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형들도 각자 작은 상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정직하게 장사했지요. 혼례가 끝난 뒤 도윤은 서윤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왔습니다. 도윤은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서윤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들께는 재산을 주셨으나 저에게는 재산을 낳는 눈을 주셨습니다. 서윤이라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서윤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는 물건에서 시작되나 흥망은 사람에서 갈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 후로 도윤과 서윤은 함께 상단을 키워갔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아내이자 상단의 동업자였지요. 서윤의 눈은 여전히 정확했고 도윤은 서윤을 믿었습니다. 몇 년 뒤 도윤 상단은 한양에서 가장 큰 한지 상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정직하게 장사했고 사람을 중히 여겼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씨 가문의 막내는 재산을 받지 않았으나 재산을 낳는 눈과 사람을 상속받았다. 당나무는 종이가 되었고 오누이 같던 두 아이는 부부가 되었다. 도윤과 서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장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란다. 아버지. 그럼 어떤 사람을 봐야 해요?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도윤과 서윤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서방님. 서윤은 이제 도윤을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조금 생긴 손이었으나 여전히 따뜻했지요. 우리 함께 늙어가자. 서방님.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나무는 종이가 되었고, 종이는 책이 되었으며, 책은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누이 같던 두 아이는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는 물건에서 시작되나 흥망은 사람에서 갈린다고 말이지요. 이씨 가문의 이야기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금도, 은도, 전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하녀 하나와 당나무 껍질 몇 쯤을 받았으나 실은 가장 큰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과 신뢰를 쌓는 법과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를 받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씨 가문 막내 도윤과 서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